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63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가 죄송한데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답답하셔도 며칠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대로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박경리 작가님은 너무 유명하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박경리 작가님은 1926년 통영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대하소설 토지를 쓰신 분이십니다. 작가님은 이 작품으로 박경리라는 이름을 한국 문학의 거대한 봉우리 가운데 놓기도 하셨죠. 박경리 작가님은 이 소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무속도로 인간을 들여다보는 그 시선으로 정말 섬세하게 작품을 그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질투도 있습니다. 희생도 하고 때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해요. 박경리 작가님은 바로 그 복잡한 인간의 모습을 한 가족에 투영시켜서 정말 섬세하게 그려 놓습니다. 그러니 그 작가의 소설을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그렇죠.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갈등, 또 돈과 욕망, 체면과 질투,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시대적 배경이 다를 뿐이죠. 오늘부터 제가 6일 동안 이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 그 김약국의 딸들은 그 시대가 언제냐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바다가 아름다운 바로 통영입니다. 작가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정말 벌어지는 한 가족의 흥망과 비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곳에는 그 통영에는 오래된 그러니까 양반 집안들과 또 새롭게 돈을 벌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로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돈의 힘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예요. 그런 그 통영에 김봉재라는 바로 그 김약국 집의 그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김약국의 딸들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1장에서는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딸들의 비극이 이제 이어지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써놓은 게 바로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야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김봉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약국집의 중심 인물이고요. 그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김봉룡. 그리고 여동생 김봉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봉룡은 정말 형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형 봉재는 비교적 그 선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 김봉룡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훨씬 강하고 또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형제 사이의 차이가 이제 나중에 이 집안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김봉재의
아니 김봉재가 아니라 김봉용 동생의 처 박숙정이 등장하는데요. 숙정에게는 그 결혼 전에 감액골의 그 도령 송욱이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송욱이 숙정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둘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 복룡에게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이 숙정에게 그 결혼 전에 그녀를 마음에 두었던 이 송욱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면서 그 복룡이 송욱이 그 자기 부인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 부인도 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죄가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김봉룡의 질투가 상상하기 정말 힘들 정도의 큰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김봉룡은 마음속으로 그래요. 혹시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머릿속에서 자라기 시작하죠.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라면 사실은 중요할까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룡의 질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 하인을 통해서 하인 지석원에게 쫓아가서 이제 뭐 잡아와라 했는데 못 잡아오고 그냥 놓치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결국은 그 송욱을 죽이고 말아요. 그 한순간의 결과가 바로 이 작품의 수십 년, 이 작품이 거의 60년 정도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한 집안의 3대의 이야기입니다. 3대가 이야기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김약국의 딸들의 무서운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복룡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그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소문이 오르내리죠. 숙정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뭐 그녀가 부정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숙정은 자신에게 그 쓰여진 의심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비상약을 먹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소설은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요. 숙정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이제 복룡은 그 숙정의 오빠들로부터 쫓기죠. 그러다 보니까 봉제가 형이 복룡에게 노잣돈을 줘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숙정과 복룡에게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성수입니다. 이 성수는 그 김약국의 그 딸들 5을 둔 아빠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이거는 바로 성수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수는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 남게 돼요. 이 소설이 말하는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의 시작이에요. 성수는 이제 큰아버지 봉제와 그 큰어머니 송씨에게서 자라게 되죠. 그 김봉제와 송씨 사이에는 딸 연순이 있었어요. 연순이 있었지만 워낙 신병을 앓고 있어서 몸이 약했죠. 그녀는 이제 그 강택진이라는
옛날 의관의 자식이지만 뭐 집안이 거의 망한 그런 강택진에게 혼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택진에게는 또 옥하라는 술집 그 여인하고 사이에서 또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강택진은 돈을 보고 장가를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성수는 이 그 연순을 누이를 굉장히 의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수는 누이를 연모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요. 하루는 누이를 찾아가서 다음 생에는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수는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이네요. 참. 그 전에 김봉재가 이제 죽어요. 김봉재가 죽고, 김봉재가 이 성수를 그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돌면서 다 가르쳐 주고, 이제 사슴 사냥을 나가요. 사슴 사냥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성수에게 사슴 피를 먹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피를 먹이고 사냥을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 며칠 끙끙 앓다가 김봉재가 죽고 그 약국을 성수가 물려받게 되죠. 그 송씨 부인은 그 강택진이라는 사이가 워낙 곰살 맞아서 그 사이에게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지만 봉이 고모죠. 성수의 고모 김봉재의 여동생이 이제 또 그거를 막아냅니다. 막아내고 성수에게 이제 그 약국은 돌아가고요. 성수도 그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 연순 성수가 잘 따르던 큰 누나죠. 누나가 서둘러서 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성수는 그 부인이 그 한실에서 부자 딸인 분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은 마마에 걸려서 금방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5딸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소곤은 또 아까 그 하인이 있잖아요. 지소곤은 그 아이를 갓난 아이를 하나 어디서 데리고 와서 한실 때 그 성수 부인에게 키워달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일단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소곤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3주 후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아서 키우게 되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갓난아이는 무당의 아들인 거예요. 무당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뭐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사라지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또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결국 뭐 어떻게든 그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아요. 김약국이라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성수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성공의 뿌리에는 이미 오래된 상처가 묻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정말 그 김약국의 딸들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복룡이 자기 아내 숙종을 그 가마골에 송옥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그 아버지가 송옥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숙정이 비상약을 먹고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성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 거고, 또 성수의 그 다섯 딸들도 그 뒤에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은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김봉재와 복룡 그리고 성수가 이렇게 약국을 이어받는 부분까지 나와요. 2장은 이제 그 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장도 무지 재미있습니다. 그 박경리 작가만의 그 섬세함으로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 광경이 정말 통영에 그 광경이 펼쳐지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뭐 이 책을 정말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 보신다든가 또는 구입해서 읽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차마 느끼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께서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명이라든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예를 들면 뭐 큰딸이 잘 살아야 뭐 내리 잘 산다더라, 뭐 이런 속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재미있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2장으로 딸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